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청와대 관계자 중 20명 이상이 다주택자고 민주당 의원 165명 중 25명도 다주택자인데 이들이 먼저 집을 팔아야 한다며 야권은 내로남불이라고 반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요. 다주택자가 전세를 놓은 집은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고는 매도가 어려운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최대 4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강제 퇴거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려고 독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건 분명한데요. 그만큼 복잡한 숙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AI 자산 배분 디지털 현금 투자는 더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월 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순교의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의 예천형 자기주도 학습센터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교의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급속도로 진행 중인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제 준비했습니다. 네. 행정통합으로 북부 지역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도청 신도시의 입지가 흔들리는 게 아닌지 많은 우려가 있는데요.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행정통합이 졸속 통합이 아니라 제대로 된 통합이 되기 위해서 짚어야 할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행정통합이요. 2020년에 그리고 2024년 두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실패로 끝이 났거든요. 그리고 다시 급속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행정통합 논의 어땠나요? 네, 2020년에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주도로 추진했다가 실패했고 네. 또 24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또 경북지사 주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북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쟁점이 있었죠. 네. 대구에 있는 도청을 수십 년 동안 논의해서 안동 예천으로 왔는데 이런 도청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담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북부권에 격렬한 반발이 있었고 그리고 과연 통합을 하지 않고도 그런 통합에 필요한 어떤 지역 발전 전략도 있지 않겠냐. 실효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안 돼서 파토가 되었죠.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그 행정통합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가 나왔고요. 네. 이에 대해서 도지사가 하답해서 잠잠했던 통합 논의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5극 3특이라고 하죠. 이런 초강력화 전략의 어떤 방편으로 행정통합이 다시 대두가 되었고 원래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자주 하려고 했으니까 네. 다시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행정통합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올해 1월 20일에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합의를 하고요. 네. 26일 날 통합 TF가 발족했고 28일에 경북도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 18%. 11명의 의원님들만 반대를 했죠. 네. 뭐 기권이 몇 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북부 지역의 반발을 의식해서 1월 29일 날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가 발표되었고 1월 30일 특별법 국회의원이 여야 불문하고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이죠. 2월 안으로 특별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6월 3일 날 가칭 대구 경북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정말 초고속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이 북부권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북도청 신도시 입지 문제로 북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컸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쟁점이 많죠. 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지역이 바로 이 북부권의 격렬한 반발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낙후된 북부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에 대한 오랜 지역민들의 염원으로 대구에 있는 도청이 옮겨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3개월 만에 한 거 아니거든요. 네. 수십 년을 토론을 해가지고 도청을 옮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논의 전에 도청 신도시가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통합 논의가 쟁점이 된 것이죠. 특히 북부 지역에서 요구했던 게 통합을 하더라도 주청사 소재지를 안동 예천에 있는 경북도청에 두라는 논의를 그 기존의 통합 논의에서 잘 반영이 안 됐고요. 네. 이번에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특별법안에도 이 공동청사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청사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예전에 통합 논의할 때 공동청사를 쓴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는 통합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힘의 논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워싱턴은 행정수도고 경제수도는 뉴욕, 미국도 그렇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와 경제수도가 불일치하는 사례는 해외도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 네. 380만 LA에 주도가 있는 게 아니라 50만 세크라멘토에 있고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가 유명하죠. 근데 주도는 20만 텔러헤시라는 도시에 있고요. 당장 세종시만 해도 보십시오. 행정수도 이전까지 추진됐다가 물론 지금은 세종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당장 세종시를 서울로 옮긴다고 하면은 아니면 뭐 세종시에 대한 부분을 서울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도청 청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 중심을 분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북부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매듭짓고 통합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격렬한 네. 발발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매듭이 지어질까요? 주청사 위치 문제는? 그러니까 현재 특별법은 공동청사를 쓴다는 거죠. 네.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어허. 그래서 뭐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대구 행정통합 비대위에서는 네. 주청사를 안동에 하자, 경북도청을 하자는 의견인데 네. 사실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구청사를 활용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청사를 경북도청에 쓰고 인허가 업무가 많은 그런 부분들은 대구청사를 쓰면은 네. 지금 대구의 신청사 문제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대구에서는 뭐 주청사 문제가 그렇게 쟁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경북지사님이라든가 통합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 주청사를 현재 도청을 하면 통합 논의가 되지 않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아하. 이 주청사 위치를 두고 명확히 매듭을 짓고 정말 넘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중요한 게 재정 지원이거든요. 통합을 왜 하려고 하느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연 최대 5조의 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엄격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 과거의 마산, 창원, 지인의 통합 사례를 살펴본 공공기관 연구에 따르면 통합을 하면은 인센티브가 오기 때문에 재정이 늘어나지만은 두 개의 지자체가 합쳐지기 때문에 감소되는
부분도 있죠. 부분과 합치면은 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재정 지원 효과는 검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 지방자치단체나 연합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처럼 대구와 경북을 그대로 두면서 네. 연합 모델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마치 행정통합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하지 못한 접근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뭐 마산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인구도 빠지고 있고 이게 과연 행정통합으로 성공한 사례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방의회 문제도 있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현재 대구시의회가 32명이죠. 경북도의회가 60명입니다. 2배 차이가 나요. 근데 대구 인구 235만, 경북도 인구 250만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대구시의원을 대폭 확대하거나 경북도 의원을 축소하거나 이 숫자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북도 의원을 줄이면은요. 안 그래도 최근에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구 5만 이하 군지역 도의원 한 명 확보가 안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 조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현재 그 승자 독식 선거제도 대구시의회 32명 중에 한두 명 빼고 다 특정 정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합단체장을 견제할 이 지방의회가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 현재 선거제도에서 이 지방의회를 합쳐버리면은 뭐 대구시 의원을 늘렸을 때 120명 정도가 되는데 120명 중에 100명 정도가 특정 정당이 독점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중앙정부의 권한이 통합 시에는 이제 지방정부 단체장으로 더 이양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의회 견제 기능은 더 약해지는 거거든요. 아까 그 북부권 균형 발전 포함해서 통합이 됐을 때 지역 내부의 분권과 균형, 자치분권의 확대 문제는 지금 이 논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선진국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었을 때 기초지자체 권한, 자치분권도 굉장히 커요. 네.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통합 논의는 광역단체에 대한 권한을 크게 하는 것만 있지 주민자치라든가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라든가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주민자치 논의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들 뭐 소멸된다고 하면서 그 광역단체 합쳐서 규모를 키우겠다는 발상들만 있는데 읍면동 주민자치에 대해서 지금 누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통합 논의가 반쪽짜리 통합 논의인데 지역에 책임 있는 정치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위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네.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자체 안에 여러 다른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의 통합도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청 통합해야 될 수 있죠. 네. 교육자치 어떻게 할 겁니까? 소방청, 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이랑 경북경찰청 합쳤을 때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다양한 논의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6월 3일 전에 다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전 주민소통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네. 광주 전남 합치려고 하죠. 그렇죠. 대전 충남 합치려고 합니다. 네. 근데 막상 통합을 논의하면 할수록 이런 세부 쟁점들이 논의할 게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은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 의견 수렴하는 게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북지사 후보군들이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당선된 이후에 추진하는 게 순리거든요. 부산, 울산, 경남은 주민투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구, 경북은 주민투표 안 합니다. 그럼 주민투표 안 할 거면 최소한 그 지역의 수장을 먹는 왜 지방선거에 이 문제를 공론 안 하냐. 전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6월 3일 전에 빨리 끝내자고 하는 발상이 주민들에게 이 문제를 많이 공론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네. 그 2월 5일에 예정된 안동 지역의 설명회도 도에서 지금 취소했습니다. 국회법 그렇죠. 통과되고 하겠대요. 네. 그러니까 두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경북도가 얻은 교훈이 아 주민들 의견 수렴 많이 해서 통합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달았다면 네. 정말 잘못된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속도를 생략하는 게 뭐 이런 국가 긴급 재난 상태면 빨리 해야 되죠. 근데 행정통합이 그런 긴급 재난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경북 대구 행정통합을 두고 정당별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정당별 입장보단 지역으로 갈립니다. 지역으로. 국민의힘 경북도당, 민주당 경북도당 둘 다 찬성입니다. 네. 근데 안동 예천 지역에는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 반대하고 있고요. 민주당 안동 지역 시의원들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북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김영동, 박형수, 임정득 세 분은 반대하고 있고요. 문경 상주 지역의 이미자 국회의원은 찬성하기 때문에 문경 상주 지역 도의원들이 이번에 국회의원을 따라가서 찬성표를 던졌고요. 민주당 도의원 비례의원 두 분이 북부 지역 기반인데 두 분 다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이게 정당별 구도가 아니라 어떤 지역별 구도라든지 또는 과거엔 행정통합을 반대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 입장 때문에 입장을 바뀐 지역의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일수록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의 정당들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 토론해야 돼요. 입장이 바뀌어서 왜 바뀌었는지. 네, 그렇죠. 그 본인 개인 입장은 이런데 뭐 위에 좀 눈치가 보여서 입장을 못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의 정당들이 책임 있게 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네.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되지 않도록 특히 북부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될 수 있는데 좀 목소리 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주민들도 이 통합 논의 진짜 후루룩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말 진정한 제대로 된 행정 통합을 위해서 우리 지역 특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끝으로 이건 정말 강조해야겠다. 이거 꼭 말하고 가야겠다 하고 있는 그런 말씀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청사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대구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경북도에서 그 주청사 경북도청을 하면은 통합 논의가 안 된다라는 그런 패배감보다는 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것이 적어도 경북에서 정치하는 분들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선거제도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선거제도. 대구시 의회랑 경북도의 정수 조정 문제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 되지 않으면 제왕적 통합단체장이 나오면은 네. 지역의 주민자치 발전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MBC뿐만 아니라 대구나 경북의 언론사 그리고 어떤 지역의 단체들이 많이 목소리 내서 네. 정말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된 분권과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두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지점들에 대해서 뾰족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이야기 나눴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2월 한 달간 통 크게 쏩니다. LG 패스트샵 안동 분점 세단장 그랜드 오픈. 다양한 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푸짐하게.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목동 대구은행 건너편 LG 패스트샵 안동 본점 세단장 그랜드 오픈.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누려라 상주 최초 자이른의 자부심을. 기대하라 최고 29층 스카이 커뮤니티로 더 특별한 일상을. 경험하라 773세대 대단지의 스케일을. 자이른해가 들어오면 상주와 문경이 달라집니다. 상주 자이른해. 1670-0394 자이SND.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우리 동네엔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휴, 오랜만에 왔네. 늘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고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언제 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역시 이 목도리가 어울릴 줄 알았어요.
나의 취향까지 잘 알고 있는 골목마다 특별한 정이 가득한 우리 동네 이웃상권. 이걸 누가 평가하겠어요? 올겨울엔 우리 동네 이웃상권에서 따뜻함을 만나보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5분 2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은 예천군 소식 알아볼 텐데요. 예천군이 교육 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을 운영 중이라는데요. 바로 예천군 청소년 둥지 배움터 예천형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입니다. 예천군 총무과 평생교육팀 이종하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천군 총무과 평생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예천군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운영 중인데요. 이름이 청소년 둥지 배움터입니다. 이 공간이 공부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예천군의 교육 정책의 중요한 축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취지로 시작된 사업인가요? 네, 그동안 지역 내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특히 도청 신도시와 원도시 그리고 읍과 면지역 간의 학습 환경 격차와 그리고 방과 후 주말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이 저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발한 것이 바로 청소년 둥지 배움터입니다. 현재는 예천읍 청소년 수련관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감천면, 용궁면, 그리고 풍남면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청소년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는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둥지 배움터가 기존의 자율학습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청소년 둥지 배움터는 학습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 즉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점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점검하는 경험이라는 게 어려운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EBS와 협업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도 됐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예천군 청소년 둥지 배움터는 EBS와 협업해 운영하고는 자기주도 학습센터인데요. 지난해 저희가 예천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예천군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EBS 간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EBS 학습 콘텐츠에 더해 배움터에 상주하는 학습 코디네이터가 학생들이 세운 학습 계획의 방향을 잡아주고 함께 점검하고 같이 재설계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 과정을 함께하는 것인데요. 네. 공공학습 공간에서도 체계적인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만든 공간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개관 초기에는 과연 저희 학생들이 꾸준히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용궁면 청소년 둥지 배움터는 올해 계획했던 인원을 훌쩍 넘을 만큼 이용이 활발해서 공간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청소년 둥지 배움터가 현장에서 실제로 굉장히 필요했던 공간이었고 특히 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만큼 뭔가 기억에 남는 장면도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린 장면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 학생이 배움터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큰절을 올리는 모습이 저희 시설 CCTV에 담겼는데요. 이 장면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께 훈훈한 감동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공간이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곁에서 함께 해주는 의미 있는 배움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듣고는 우리 아이도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청하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청소년 둥지 배움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저희 청소년 둥지 배움터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와 협조해서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중학교 학생 전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읍지역은 예천중학교, 대창중학교, 그리고 예천여자중학교 세 곳의 학생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학교를 통해 신청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둥지 배움터를 비롯해서요, 예천군이 교육정책으로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둥지 배움터는 예천군의 공공학습 거점으로서 지역 교육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려 예천군이 교육 명품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천군 교육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구축해서 지역 학생들이 어디에 있든 공정한 기회 속에서 더 나은 학습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 작년에 서울시와 협업해서 추진하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예천런, 그리고 심화학습을 위한 고교 희망 아카데미, 또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을 지원하는 희망 입시 카페, 또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성장을 돕는 청소년 성장 캠프,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주 투싼시 교육청과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실과 학부모 대학까지 저희가 이제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춘 교육 환경을 제공해서 교육 명품 도시 예천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그야말로 교육 명품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예천군은 청소년 둥지 배움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으로 학생들과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길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천군 총무과 평생교육팀 이종하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인류가 종말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상징하는 운명의 날 시계 또는 지구 종말 시계, 영어로 Doomsday Clock이 자정까지 85초 남았다고 합니다. 불과 1년 사이에 4초가 흘러서 종말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지구 종말 시계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평론가님, 이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요, 진짜 있기는 한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핵과학자회, 일명 바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바스가 잡지를 만들었어요. 원자력 과학자 회보라는. 네. 여기에서 일종의 지표로 만들었어요. 지구 종말이 12시 자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인류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것인데, 네. 이게 이제 이유가 핵무기나 기후변화로 얼마나 인류 문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릴 목적으로 제작된 아날로그 시계 모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캠페인을 바로 지구 종말 시계, 영어로 Doomsday Clock이라고 합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면 지구는 종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구 종말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인류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은 지구 종말입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시계는 인류의 경각심을 위해서 만들었던 의미인데요. 그럼 이 지구 종말 시계는 누가 언제 만든 건가요? 자, 1945년 9월 제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를 개발한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영화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때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미국 시카고 대학 핵물리학회를 창설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제2차 세계대전 종말을 알렸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원자폭탄 투하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핵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전 세계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아주 뼈아픈 자기 반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년 뒤 1947년 6월 앞서 말씀드린 바스를 창설하면서 지구 종말 시계를 처음 발표를 합니다. 이때 참여했던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근데 그때 지구 종말 시계를 발표하면서 처음 이제 인류에게 몇 분 남았습니다라고 발표했던 그 시간이 바로 7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47년 6월에 발표하기를 지구가 이제 종말을 맞기 7분이 남았습니다. 지금 11시 53분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이유를 핵전쟁 발발로 그 원인을 짚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구종말 시계의 분침은 끊임없이 자정 17분 전으로 미뤄지기도 하고 2분 전으로 앞당겨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 종말까지 지금 85초 남았다. 작년보다 4초 앞당겨진 거다라고 하면 1년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말이 되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구 종말 시계가 현지 시간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서 이제 85초 남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된 이유가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면서 민족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승자 독식의 강대국 경쟁을 가속하는 가운데 핵전쟁, 기후변화, 생명공학의 오용, AI의 잠재적 위협 등등 이런 위험을 줄이는데 필수적인 국제협력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하나하나 정리했는데 2010년 미국과 러시아 전략 핵무기 수 제한하기로 한 그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이거 조약 만들어지면서 17분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실험 재개 결정한 것을 이번 위기로 꼽았고요. 중국의 핵탄두수 증가했던 거, 그리고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문제, 이게 저번에 저도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진짜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진짜. 그랬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난해 6월에 이란 핵시설 공습도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우주 기반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돔이 미 군비적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적 독재의 확산으로 각종 위기가 악화하고 있다라고 짚었는데,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지도자들 다 독재 성향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만 과시와 경쟁을 선호로 하는 이제 제로섬 사고로 국제관계 접근하면서 전 지구적 재앙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러시아와 중국, 미국 등의 주요국이 공격적이고 적대적 그리고 민족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지구 종말까지의 시간을 당기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위기라는 게 늘 있던 위기도 있고 새롭게 추가되는 위기도 있는데 예전에는 핵전쟁이 결정적인 위기였다면 이후에 추가되는 위기는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위기 시간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전에 핵전쟁 이거 결정적 위기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 바다의 산성도, 해수면 상승 속도 이 데이터 검토해서 이야기하기를 2007년부터 새롭게 등장한 위협이 지구 온난화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그러니까 특히
2015년에는 바스가 남은 시간을 3분으로 줄이면서 가장 큰 세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꼽았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휩쓴 2020년에는 100초 전까지로 이동했고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핵 확산 위협으로 지구 종말 90초까지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건으로 인해 2026년 현재 4초 앞당겨진 85초까지 줄어든 겁니다. 그렇군요. 핵전쟁 이후에 또 2007년부터는 지구온난화가 새롭게 등장한 위협 요인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5년에는 바스가 남은 시간을 3분으로 줄였는데 그런데 이번에 바스에서 85초로 줄여서 발표한 주요 요인으로 핵무기 사용 위험과 인공지능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원인으로 꼽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핵무기 사용 위험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한 인공지능 AGI라고 하거든요. 또는 초인공지능 ASI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인류 생존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지구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러니까 통제불능의 초지능. 그러니까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스스로를 개량하기 시작할 때 이거 지능 폭발이라고 하거든요. AI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인간의 가치나 생존과 일치하지 않으면 위험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AI가 환경보호라는 목표를 딱 삼았는데 이 환경보호를 저해하는 가장 주범이 누구냐? 인류의 탄소 배출이다. 그러면 인류를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섬찟한 얘기인데 이게 그 농담이 아니라 얼마 전 보도에 AI끼리 서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통제를 이게 풀어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협업한다고 일을 한다고 AI끼리 논의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보지 마라 이 얘기예요. 뭔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일종의 SF적 상상력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자율무기나 사이버 공격, AGI 강한 인공지능 무기가 이게 무기 시스템과 연결돼서 스스로 목표물 선택하고 생물무기나 사이버 공격 통해서 대규모 핵전쟁이나 대규모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인간이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AI를 종료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실에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해요. 소름 끼치죠. 네, 맞아요. 이렇게 통제 불능의 초지능으로 자율무기와 사이버 공격이 가능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통제권을 상실해서 지구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뭔가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기 위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지구 종말 시계와 비슷한 연구를 하는 곳도 있다고요? 거기는 이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인류 실존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둠스데이 클락,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둠스데이 클락보다는 훨씬 더 학술적이고 진지하게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인류 실존을 위협한 요인에 대해서 여러 해부터 항상 핵이 들어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핵이 빠졌어요. 그래요? 핵이 사실 인류 실존을 위협한 요인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핵은 미국과 소련 냉전 시절 이후에 위험 요인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젠 통제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핵이 인류를 위협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거 쓰면은 다 죽는다는 거 안다라는 거죠. 김정은이 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못 쓴다라는 거예요. 이 대신 기후변화라든지 강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제 둠스데이 클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인류 실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 인류 실존 연구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핵이 빠졌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핵은 빠지고 기후변화, 강한 인공지능 이런 게 인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지구 종말 시기의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고 하던데요. 어떤 비판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구 종말 시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명칭이 솔직히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지구 종말 시기가 그냥 약파리에 불과하다. 어허. 네. 심리학자 스티븐 핑거의 주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구 종말 시기를 두고 정치적 어그로에 불과하다. 정치적 관심 끌기에 불과하다. 누가? 미국 핵 과학자 회가 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지구 종말 시기는 일관성이 없다. 아무런 객관적 지표도 사용하지 않고 시각을 결정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쿠바 미사일 위기로 전 지구가 공포에 떨었던 것이 1962년입니다. 네. 이게 11시 53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정말로 실제로 핵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이 사태는 자정 10초 전으로 조정에도 무방할 만큼의 대사건이었는데 사실 2007년에 11시 55분이 됐어요. 자정이 2007년에 더 가까웠다는 거죠. 그 1960년에 너무 성급하게 시간을 늦췄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기준 없이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시간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 외에도 이제 2025년의 경우에는 2024년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종식으로 분명히 2023년이나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이 정세가 호전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정 90초 전에서 89초 전으로 앞당겨지는 등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정이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지구는 종말을 맞았습니다라고 발표할 사람조차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2017년 이후 미국 과학자들하고 도널드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맨날 연구비 삭감하고 대규모 감원하고 막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발표를 위해서는 여유분이 4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치 그 4번밖에 안 되니까 네. 이거를 초 단위로 쪼갰다라는 거예요. 더 발표를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엔 분단인데 이제는 80초, 85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마치 엄마가 너 이거 똑바로 해놔. 3실 동안 해. 하나, 둘 반 해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미국 보수 언론들한테 이 미국 과학자들이 엄청 역중간 당하면서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각에서의 비판도 있는 지구 종말 시기인데요. 지금 네. 현재 2026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사실 지구 종말 시기는 현대 문명이 자기 손으로 만든 위험, 그게 핵이고 기후위기고 AI고 이런 것들 앞에서 얼마나 벼랑 끝에 인류가 서 있는지 보여주는 집단적 위기인식 계기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분하자면 지구종말 시기는 상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정은 인류 문명의 사슬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상징하고 자정에 가까울수록 인류 파괴의 위험이 높다는 메시지죠. 네. 실제 시계가 아니라 이렇게 핵과학자들과 전문가들 종합적으로 판단 인류가 자초한 재난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번역한 은유인데 그러니까 현대 위기의 집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핵전쟁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는 핵전쟁 말고도 또 일부에서는 핵전쟁은 위험이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후변화나 팬데믹, 인공지능 이런 복합 위협 전반을 한 화면에 모아서 보여주는 장치가 된 거죠. 네.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일종의 종합 위험 지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 종말 시기에는 공포가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지표죠. 이게 왜 서 있습니까? 이게 이 상태로 가면 끝난다라는 일종의 정치 사회적 압박 장치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정부나 기업이나 시민에게 어떤 위험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가 하는 공개적으로 토론하게 만드는 아젠다 세팅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마지막으로 지구 종말 시기에 이제 85초 남았다라는 것인데
이게 문명의 자기 성찰 시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정 85초 후면은 이제 전이라는 이 기록적 수치는 네. 인류가 계속적으로 선택해왔는데 이게 악화를 선택해왔다라는 이제 자기 성찰을 강하게 요구하는 신호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구 종말 시계는 언제 끝날 것인가를 점친 시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 2026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기술과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는 집단적인 경고장이자 윤리적 거울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구 종말 시계라는 어쩌면 인류의 반성문을 요구하는 상징적 퍼포먼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